조금 이제 고급 내용으로 좀 들어갈 거예요. 마이바티스 리절트 맵. 자, 오늘은 마이바티스에서 그 리절트 맵, 이 마이바티스에서 리절트 맵은 핵심이죠. 예. 그 다음 핵심이라고 한다면 이제 동적 SQL 처리하는 그것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오늘은 리절트 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습니다. 예, 여러분들 보시고요. 자, 제가 마이바티스 매뉴얼을 읽다가 이런 글을 한번 봤어요. 그래서 마이바티스가 만들어진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뭔가 쿼리를 날릴 때 이게 정형화돼서 이렇게 오기를 바라지만은 항상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바티스가 주목했던 부분들은 이 리절트 맵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결과를 자바로 가져왔을 때 이거 좀 더 편하게 가져오는 방법을 요 매핑하는 과정에서 봤던 것 같고요. 그 결과물이 바로 리절트 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바티스를 쓸 것이냐, JPA를 쓸 것이냐, 아니면 그냥 클라이언트, 레스트 템플릿 뭐 이런 것들을 쓸 것이냐, 어떤 것을 쓸 것이냐 고민을 하실 때 뭔가 만들어진 철학을 알면은 좀 더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리절트 맵의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 잠깐 적어봤는데요. 뭐 소스 코드를 볼 필요도 없겠죠. 네, 이 select라는 태그 안쪽에 이제 select 쿼리를 이렇게 만들어놨을 때, 이 select 태그 안쪽에는 리절트 맵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속성에 리절트 맵이라고 감싸진 요 태그들의 ID 값, 요거를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select가 여기서 한번 보시죠. author, name, 패스워드, 이메일, 바이오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이 네 개를 리절트라는 태그로 그냥 세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로퍼티, 요 프로퍼티는 뭐냐? 요 블로그라는 클래스의 블로그라는 타입에 정의된 프로퍼티죠. 그 다음에 요 칼럼은 뭐냐? 셀렉트 해 왔을 때 가져온 요 놈이죠. author underbar username. 그래서 셀렉트해서 가져온 애랑 그 다음에 우리가 블로그 타입이라고 하는 그 안쪽에 유저네임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이름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맵핑을 해주는 거죠. 자,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쿼리로 날려서 가져온 애의 이름하고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자바의 이름하고 다르니까 이 두 개를 맵핑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맵핑을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이제 마이바티스가 만들어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리절트 맵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이바티스의 기본적인 사용법을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절트 맵도 아까처럼 그 정도 수준은 뭐 활용할 줄 아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기도 하고요. 조금 이제 고급 내용으로 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고급 내용으로 두 가지를 얘기할 건데, 첫 번째는 컬렉션, 두 번째는 어소시에이션,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할 겁니다. 우선 컬렉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소스 코드를 좀 보기 전에 이런 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인플로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이 인플로이하고 디파트먼트하고 1대 다 관계에 있는 그런 테이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코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이제 디파트먼트에는 이제 인플로이라는 리스트로 구성이 되는 애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어떤 부서에 어떤 직원이 있는지 우리가 조인 쿼리를 쭉 만들어서 그 쿼리를 쭉 가져오게 되죠. 그러면은 A라는 부서에 여러 명의 인플로이들, 직원들, B라는 디파트먼트에 또 다른 직원들,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됐죠. 그 위치를 리스트로 자바의 프로퍼티로 보여주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쿼리를 날렸을 때 항상 그렇죠. 객체 관계하고 테이블 관계하고는 좀 별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따로따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테이블 쿼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디파트먼트라는 테이블하고 인플로이먼트라는 테이블하고 조인을 해야 되겠죠. 조인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날까요? 그 결과 값이 처음에는 디파트먼트 아이디라는 컬럼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네임이라는 컬럼이 있을 거고, 그 디파트먼트에 대한 아이디가 그 해당 컬럼에 네임이랑 같이 똑같은 값들이 여러 개 나오죠. 왜냐? 인플로이가 여러 명이니까 디파트먼트는 같지만은 인플로이는 다르니까 인플로이는 리스트로 쭉 나오게 되겠죠. 근데 디파트먼트도 쓸데없는 데이터들이 중복해서 쭉 나오고 있죠.
자, 요거를 이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쿼리를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요 상태에서 이제 객체로 바꿀 때 인플로이 관련된 칼럼들은 여기에 한 곳에 다 모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중복되는 아이디랑 네임들은 이거는 부서가 다 똑같은 거니까 그냥 프로퍼티 하나에만 이렇게 넣어놓으면 되잖아요. 자, 요런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컬렉션이라는, 자, 컬렉션이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런 로 데이터에서 우리가 원하는 이런 자바 클래스 객체로 가져오려면은 우리가 스트림이라든지 포문을 이용해서 뭔가 변환을 내주는 작업이 필요하지만 마이마티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그런 변환 작업이 없다. 편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컬렉션을 적용한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디파트먼트하고 인플로이로 제가 예제를 만든 것이 아니고, 제가 예전에 파라라는 그런 거를 만들었었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프로젝트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트라는 테이블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객체로 표현을 한 거고, 노트는 이제 아이디, 타이틀, 컨텐트 이렇게 들어가 있고, 프로젝트에는 이런 프로퍼티 속성 필드들이 있고, 이 프로젝트에는 노트가 여러 개 들어갈 수 있도록 리스트로 이 필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계가 어떻게 되죠? 프로젝트 하나당 여러 개의 노트가 있는 형태죠. 다대-다 관계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요거를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중간에 양쪽에서 다 바라볼 수 있도록 중간에 테이블을 하나 만들었어요. 프로젝트 노트라는. 그래서 걔를 보여드리면은, 그래서 노트라는 테이블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라는 테이블이 있고요. 얘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고, 얘 두 개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죠. 이 두 개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그 가운데에 파라 프로젝트 노트라는 중간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중간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조인이 좀 복잡하겠죠. 네. 자, 전체 스키마 구조는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랑 노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테이블이 하나 있다. 데이터베이스는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자바 쪽의 객체는 프로젝트랑 노트 이렇게 두 개만 있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쿼리로 해서 이제 가져오게 되면은 이런 쿼리로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에 어떤 노트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조인하는 그 쿼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라 프로젝트 노트에 조인을 걸어가지고 프로젝트에 일단 우선 조인을 걸고 프로젝트 정보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또 노트하고 조인을 걸어서 노트 정보를, 프로젝트에 포함이 된 노트 정보를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특정 프로젝트에만 포함이 되어 있는 노트를 불러오는 거니까 웨어절의 조건을 이렇게 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프로젝트 아이디랑 프로젝트 타이틀이랑 프로젝트 컨텐트는 다 똑같겠죠. 예, 결과물이 다 가졌을 때 똑같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가 뭐냐면은 이제 노트들에 대한 정보 컬럼들. 얘네들은 리스트로 묶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죠. 이런 의도를 원할 때 사용하는 게 컬렉션이라는 태그입니다. 그래서 컬렉션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리절트 맵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자, 리절트 맵은 이제 컨테인즈 노트라는 리절트 맵 아이디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아이디를 찾아가면은 맨 위에 좀 올려놨는데, 요겁니다. 그래서 리절트 맵, contains note라는 리절트 맵을 만들어 놨고요. 그 노트 부분을 내가 컬렉션으로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리스트로. 그 부분을 이렇게 처리를 해줬습니다. 자, 요때 이제 요거죠. 죄송합니다. 요거죠. 컬렉션. 자, 컬렉션은 뭐 해주 원 관계고, 1대 다 관계를 표현할 때 컬렉션을 쓰고, 어소시에이션은 1대1 관계, 테이블 간의 1대1 관계일 때 쓴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머리 아프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처럼 프로젝트 하나와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노트가 있는데, 이 노트 부분을 프로젝트 안쪽에 리스트로 표현하겠다. 뭔가 1대 다 관계에 이게 포함 관계
안쪽에 리스트로 포함시키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거. 그게 컬렉션이다 라고 해주고, 자, 여기서 이제 프로퍼티가 있죠. 요 프로퍼티에 노츠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얘가 지금 리절트 맵에 보면은 프로젝트라는 타입을 쓰겠다라고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리스트 노츠로 이렇게 필드를 하나 만들어 둔 겁니다. 그러니까 리스트로 담으려면은 이렇게 만들어 두시면 되죠. 그 이름을 여기 프로퍼티에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의 타입이 뭔지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리스트 노츠잖아요. 리스트 노트. 여기서 리스트는 적어주는 게 아니고 노트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리절트 맵 쓸 때 그 리절트 태그 쓰는 거 있죠. 요 리절트 태그 쓰는 거. 이렇게 또 동일하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프로퍼티는 자바 클래스에 있는 필드명, 그 다음에 칼럼명은 우리가 쿼리로 날렸을 때의 그 셀렉트절의 그 프로퍼티들 있죠. 예. 걔네들 이름. 이렇게 적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id가 있는데, 이 id는 리절트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id 태그를 따로 쓰는 이유는 이제 유일성. 그러니까 프로젝트에서 이 노트를 찾아갈 때 이 id를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자, 그 부분을 명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컬렉션을 사용을 하실 때는 id 태그로, 이것도 결과를 가져올 거긴 한데 리절트보다는 이 프로퍼티 혹은 이 칼럼은 여기 내가 가져온 데이터에서 유일하다라는 것을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 소스에 대한 소스 주소를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건데, 테스트 코드도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리절트 맵 테스트라고 이 파일을 여셔서 제가 제일 아래쪽에 이렇게 테스트 코드를 하나 작성을 해놨고요. 이거를 돌려보시고 옵션도 좀 바꿔보시면서 테스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공한 테스트예요. 자, 원래는 이제 그 컬렉션 태그랑 그다음 어소시에이션 태그를 좀 분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만들다 보니까 제가 중간에 좀 막힌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어소시에이션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어소시에이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소시에이션을 얘기하기 전에 이 마틴 파울러라는 분이 쓰신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패턴이라는 책에 패턴 두 가지하고 이 내용하고 좀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먼저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식별자 필드라는 패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 JPA 쓸 때도 뭐 ID 필드는 이제 골뱅이 ID 이렇게 붙이고 막 하잖아요. 그런 이제 ID 태그들에 대해서 별도의 클래스를 만들어가지고 얘를 이제 관리하는, 얘네들로 대체를 하는 패턴이 있더라. 네. 그게 이제 식별자 필드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필요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우리가 쿼리를 날려서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이 데이터를 조작하기 위해서 메모리에 올리죠. 그 메모리에 올렸을 때 그 객체하고 테이블에서 조회했을 때의 객체하고 동일하다라는 것을 유지하려면 이런 식별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광경 데이터베이스에서 ID, PK를 지정하는 이유도 있지만, 또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와서 메모리에 올렸을 때 그 식별자를 이용을 해서 DB의 퍼시스턴트한 부분하고 매핑하기 위한, 식별자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기능도 있다라는 거죠. 클래스를 만들 때 우리가 이제 JPA에서 엔티티를 만들 때 ID 필드를 지정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내용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포함값이라는 패턴이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 객체를 다른 객체의 테이블에 있는 여러 필드로 매핑. 요거는 그림을 보시는 게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피리어드라는 애는 데이트 레인지라는 우리 별도의 클래스를 만들어서 자료용으로 관리를 하는 거고, 셀러리라고 하는 애는 머니라는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타입을 관리를 해주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테이블로 전환이 됐을 때, 이게 1대1 관계라면, 아까처럼 뭐 1대 다 관계가 아니라 1대1 관계라면
굳이 테이블을 나눠야 될까요? 네, 그렇지 않죠. 그래서 테이블은 요 데이트 레인지라고 안에 들어가 있는 필드들을 풀어서 테이블로 만들고, 셀러리의 머니라는 부분도 머니 클래스 안쪽에 있는 필드들을 풀어서 테이블을 만들고, 네, 이런 식으로 만들고 이제 가져왔을 때, 오브젝트로 가져왔을 때 그 데이터들을 이런 형태로 바꿔주면 되겠죠.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어소시에이션 태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어소시에이션입니다. 자, 어소시에이션을 먼저 보기 전에 그걸 먼저 봐야죠. 프로젝트에 보시면 제가 피리어드라고 해놨습니다. 이렇게 피리어드.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이제 테이블에는 스타트 데이트하고 엔드 데이트 필드 속성으로 분리를 해서 풀어서 넣어놨어요. 자, 스키마를 다시 좀 보시면 테이블 자체는 이렇게 스타트 데이트하고 엔드 데이트를 두 개로 풀어놨고, 자바에서는 피리어드라는 클래스로 만들어 둔 거죠. 그래서 이 피리어드를 쫓아 들어가 보면 이 안쪽에 스타트 데이트하고 엔드 데이트 필드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테이블에서는 풀어준 거죠. 조인 쿼리를 다시 한번 볼게요. 조인 쿼리를 다시 보면은 이제 요 프로젝트 테이블에서는 스타트 데이트하고 엔드 데이트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컬렉션이 이게 리스트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예,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프로젝트하고 제가 피리어드라고 지정했지만은 이제 칼럼이 테이블에서는 풀렸고, 얘네 둘은 1대1 관계죠. 예, 피리어드라는 테이블이 있다고 가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 그러면 1대1 관계죠. 자,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것이고, 이 어소시에이션은 말 그대로 그냥 뭐 영어로 뭐라 그러죠? 어소시에이션. 보통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여러분들 컴포즈라는 단어 아시나요? 네, 그래서 그냥 뭐 1대 다 관계가 아니라 그냥 하나씩 하나씩 컴포즈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죠. 이렇게 구성품 중에 하나, 요 부품 하나,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일단은 리절트를 이렇게 그냥 써주는데, 써줄 때 어소시에이션으로 묶어주세요. 이렇게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프로퍼티는 피리어드. 요거는 프로젝트 클래스 안쪽에 들어가 보시면은 피리어드라고 해놨죠. 프로젝트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피리어드라고 해놨죠. 요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바 타입이 피리어드라는 것을 명시해 주시면 됩니다. 보시는 분들 중에 여기 왜 소문자로 썼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소문자로 써도 됩니다. 제 이전 영상에 보시면 있어요, 내용이. 자, 그리고 이제 마이바티스 매뉴얼에 보면은 이 어소시에이션 같은 경우에 이 아이디 칼럼을 좀 지정을 해주는 게 좋다라고 매뉴얼에는 돼 있는데, 제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 필드를 지정해주는 게 좋지만, 이제 어소시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예제로 나왔는데,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요거 없어도 된다 해서 제가 지금 주석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소시에이션을 쓸 때는 이렇게 아이디 컬렉션하고는 상관없이 아이디 필드 아이디 없이 그냥 리절트로 가져온 거. 이 스타트 데이트랑 엔드 데이트 칼럼을 이렇게 가져오고 있어요. 다시 보시죠. 쿼리를. 네, 이렇게 조인해서 스타트 데이트랑 엔드 데이트 이 부분을 어소시에이트 해가지고 피리어드라는 클래스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컬렉션하고 어소시에이션까지 다 얘기를 했고요. 리캡 시간인데 제가 보너스 하나 있습니다. 왜 보너스냐면은 제가 이제 이거를 테스트해 가면서 매뉴얼 다 읽어가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자, 테스트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해서 쭉 테스트를 하고 있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았는데요. 원인이 뭔지를 찾았는데 제가 이제 프로젝트하고 그 다음에 피리어드 이렇게 두 개를 이용했잖아요. 이번 시간에 이용한 게. 그런데 우리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할 때 뭔가 좀 객체 생성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생성자들을 제가 임의로 만들었고 또 어부라는 스테이틱도 좀 만들어 봤고 뭐 이렇게 이상한 짓거리를 많이 했어요. 네, 테스트 코드 한번 보시죠. 네, 이렇게 셋업 코드를 작성을 할 때 이렇게 프로젝트 어브 해가지고 객체 생성을 조금 편하게 하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그 스타트하고 엔드 데이트 있었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스타트하고 엔드 데이트가 왜 피리어드로 분리되어 있던 게 아니라 원래는 이렇게 프로젝트 안쪽에 있었던 건데 그거를 이제 계속 뭐 피리어드를 이용하는 거 어소시에이션 예제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좀 변환이 돼서 뭐 이런 어부 메소드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별짓을 좀 다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런 생성자들이 생기게 된 거죠. 생기게 됐는데 요 상태에서 그냥 테스트를 하면은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제가 자료를 찾다가 그 디폴트 생성자를 추가를 해줬어요. 여러분들 자바에서 그거 아시죠? 이렇게 생성자를 만들어 두면은 클래스의 디폴트 생성자는 동작하지 않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동작하게끔 하려면은 디폴트 생성자를 추가를 해주셔야 되죠. 예, 그 생각이 갑자기 나가지고 그럼 디폴트 생성자를 넣어주자. 그래서 프로젝트랑 피리어드에 둘 다 디폴트 생성자를 넣어줬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성자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만들어 두면은 이 디폴트 생성자도 명시적으로 적어줘야 동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디폴트 생성자를 넣어주니까 제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테스트가. 자, 그래서 이제 마이바티스가 이제 쿼리 데이터를 읽어서 동작하는 원리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디폴트 생성자랑 항상 클래스를 만들 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폴트 생성자랑 getter setter를 이용해서 뭔가 동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유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만나요.